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1,275명, 1,316명. 신규 확진자 수가 1,378명으로 사흘 연속 역대 최다 기록을 수도권의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우려했던 4차 대유행이 현실이 됐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주된 유행을 선도하는 바이러스임은 확실한 것 같고요. 거리두기 완화를 앞두고 출현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큰 유행이 여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석 달 사이 인구의 70%가 1차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전체 성인 인구의 80%가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70%를 맞출 수가 없거든요. 백신 접종과 감염 차단, 방역 전략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발생 숫자라는 것으로 위험을 읽어냈거든요. 사망이라는 개념으로 위험을 읽는 것이 이제는 더 적절할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차 대유행 위기, 전문가들은 이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코로나19 이후 최대 고비가 될지도 모르는 현 상황에 대한 긴급 진단,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봅니다. 지난 몇 달간 600명 안팎을 유지하던 확진자 수가 단번에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 3차 유행 규모를 뛰어넘은 것도 모자라 매일 최다 확진자 기록을 새로 쓰고 있는데요. 저는 확진자가 증가한 원인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어서 확산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국내 유입된 주요 변이 가운데 최근 가장 급속도로 늘고 있는 건 델타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매주 2배씩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 속도로 보아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이 퍼졌을 가능성도 큽니다. 전체 확진자 중에 약 20% 정도에 대해서 변이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PCR 검체를 확인한 다음에 무작위로 추출해서 검사를 하면서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약 7일에서 1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의 비율은 일주일 전의 비율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외국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바이러스를 대체하는 속도를 봐서 지금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주된 유행을 선도하는 바이러스임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그 비율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델타 변이는 이미 영국, 인도, 싱가포르 등에서 신규 감염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델타 변이가 이미 104개국 이상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델타 변이는 지난해 10월 인도에서 처음 발견돼 한때 인도발 변이로 불렸습니다. 최초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변이는 10여 개. WHO는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코로나19보다 전파력이 커지거나 중증도의 변화가 있는 경우 주요 변이로 지정합니다. 특정 지역 이름 대신 그리스 문자를 활용해 영국발 알파 변이, 남아공발 베타 변이, 브라질발 감마 변이와 인도발 델타 변이까지 총 4종이 주요 변이로 지정돼 있습니다.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아주 되게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자기의 유전 물질하고 그걸 싸고 있는 단백질, 그다음에 그 바깥쪽에 이제 외피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고 이 자기 유전자를 복제하는 효소가 보면 이제 프루프 리딩이라고 해서 잘못된 걸 이제 교정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변이가 잘 생기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도 최초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던 바이러스하고 똑같은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지금 영국이나 브라질, 인도 이런 데서 유행했던 흔히 말하는 알파 변이 바이러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반복적으로 국내에 유입이 되고 있는 거고 그중에 우리가 전파 관리를 잘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를 밀어내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전체 유행을 주도하는 바이러스가 되겠죠. 보통 바이러스는 변이를 거듭할수록 전파력이 더 강해집니다.
특히 델타 변이의 경우 다른 변이에 비해 가장 무서운 전염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알파 변이보다 1.6배,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는 최대 2.4배 더 빨리 퍼져나갑니다.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숙주가 없으면 얘들이 이제 증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변이를 한다는 거는 세포에 잘 들어가기 위한, 숙주 세포에 잘 감염이 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숙주 세포에 잘 감염이 된다는 게 이제 감염력이 올라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전파력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높은 접종률로 한숨 돌렸던 백신 선도국도 델타 변이로 인해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60% 정도가 접종을 완료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마스크를 벗었던 이스라엘은 한 달 전만 해도 일일 확진자 수가 10명 아래 수준이었지만 최근 500명대까지 치솟았습니다. 비슷한 접종률을 보이는 영국 역시 하루 3만 명의 확진자가 쏟아지며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지 못하는 걸까요? 주로 안 맞은 사람이 걸리고 있고요. 영국 같은 데서도. 그다음에 백신을 안 맞았는데 내가 병을 앓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걸리고 있어요. 백신을 맞은 분들하고 안 맞은 분들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꼭 맞아야 된다. 그런 반증이 되는 거죠. 영국과 미국, 프랑스 등에서는 백신이 델타 변이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요. 한 차례만 접종했을 때보다 2차례 접종을 완료했을 때 예방 효과가 훨씬 높아집니다. 고령층과 고위험군이 접종을 완료해 사망자 수나 입원 환자 수가 크게 늘지 않는 것 역시 백신 효과로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접종 완료자의 비율이 턱없이 낮다는 겁니다. 현재 전체 국민의 약 30%가 1차 접종을 마쳤고 2차까지 접종을 모두 완료한 비율은 11% 수준에 그칩니다. 1차 접종자가 30%가 이제 넘어선 시점인데 2차 접종 완료자는 여전히 10% 초반대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접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60, 70%에 해당하는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큰 유행이 여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그런 게 이 변이 바이러스 유행하고 이렇게 연동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또 큰 유행이 생길 수가 있죠. 정부가 방역 완화에 대한 신호를 6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내왔는데요. 우리가 이때까지 국내 유행 상황을 보면 실질적인 조치보다 국민들이 유행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에 따라서 유행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완료가 되고 정부가 지속적인 방역 완화 신호를 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느끼는 위기의 정도가 떨어진 게 결합이 되면서 확산세가 늘어났다고 봅니다. 지난 상반기 60대 이상 고위험군과 의료진 등 사회 필수 인력이 1차 접종을 마쳤는데요. 이에 정부는 경제 피해 등을 고려해 반년간 이어져온 5인 이상 모임 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수칙 완화를 예고했습니다. 방역 완화와 관련돼서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백신 접종률이 50% 넘어가는 시점에서 완화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변경을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 1차 접종자가 30%가 이제 넘어선 시점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 방역 기조를 완화한 것이 이제 새로운 유행의 그 기폭제가 될 수 있다. 고령층에 우선 접종을 하다 보니 확진자 자체 감소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 발생률과 사망률에서는 확연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몇 달 확진자 수는 비슷했지만 사망자 수는 갈수록 줄어든 겁니다. 고위험군에 우선 접종을 한 이유입니다. 지금의 양상이
전파 능력에 있어서는 더 높아져 있지만 치명률에 있어서는 매우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사회의 1차 접종률이 약 60% 정도, 그다음에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 완료가 끝났다면 우리가 이때까지 유지해왔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라든지 방역 조치의 패러다임 자체가 좀 바뀌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접종률이 60%에 달하는 영국의 경우 일일 확진자 수는 3만 명을 돌파했지만 신규 사망자는 30명대에 불과합니다. 감염자는 많지만 입원, 사망 증가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오는 19일 예정대로 봉쇄 해제를 진행한다는 입장인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구 집단의 50% 이상, 60% 이상 백신을 접종한 뒤에 다시 확진자가 델타 변이로 인해 증가하긴 했지만 사망은 통제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도 비슷하게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확진자 숫자에만 너무 시선이 뺏기기보다는 이제 사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세밀하게 자료를 보고 이해할 필요도 있고요. 더 많은 백신 공급이 예정된 이달부터 60세 미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상반기 60세 이상 고령층은 87%가 접종을 한 데 반해 활동량이 많은 60세 미만 인구의 접종률은 겨우 9% 수준에 그치는데요. 12일부터 50대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55세 이상부터 순차적으로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고 50대 미만의 경우 다음 달부터 사전 예약 순으로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60세 이상부터가 고위험군이라고 하지만 저는 50대도 충분히 위험한 집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50대가 중환자가 될 비율은 1.5% 정도 되고요. 그중 0.3%가 사망한다라고 한다면 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7월 달에 진행이 되는 50대에 대한 접종이 완료가 되는 시점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반기 주력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였다면 하반기에는 화이자와 모더나 공급이 늘어나고 얀센과 노바백스 등 백신의 종류가 더 다양해집니다. 정부는 3분기에 공급이 예정된 백신이 8천만 회분으로 필요한 물량에 비해 넉넉한 양이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1차로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 일부 대상자의 경우 2차는 화이자로 이른바 교차 접종도 처음 시행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급이 지연되고 접종 권고 연령도 기존 3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좁혀졌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교차 접종 같은 부분들은 지금까지 우리 의료계의 경험이, 전세 의료계의 경험이 많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특허권을 가지고 지적재산권을 갖는 특허권의 약물을 개발하는데 1차는 우리 회사 거로 하고 2차는 우리 경쟁회사 거로 하는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이 신약 개발의 원리상 교차 접종 프로그램으로 연구 설계가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에서는 불가능해요. 이게 팬데믹, 공중보건 위기, 전 세계적 국가적 공중보건 위기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진 거죠. 영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회 접종하는 것보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를 교차 접종했을 때 면역 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다른 종류의 백신으로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검토하는 나라까지 생겨났습니다. 서로 다른 기전에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새로운 시중감염병에 대해서 유리한 부분이 많다라는 이론적 배경이 있습니다. 아직 충분하진 않지만 효과 측면이나 안전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차 접종이 필요한 그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접종을 연기하거나 미루는 것보다는 교차 접종을 선택해서 빠르게 접종을 마무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장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변이에 대한 이슈가 등장하니까 변이에 대응하려면 더 높은 수준의 항체가를 가져야만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교차 접종이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지금 접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고. (11월까지) 인구의 70%가 접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9월까지 3,600만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석 달 사이 약 2천만 명이 백신을 맞아야 하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입을 모읍니다. 전체 성인 인구의 80%가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70%를 맞출 수가 없거든요. 특히 이제 왜냐하면 소아청소년에서 지금 백신이 마땅치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50-60% 맞추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80% 가까이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동의를 하고도 맞으러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죠. 백신 접종을 계속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임산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만성적인 질환이나 면역 저하 질환, 뭐 장기 이식 뭐 이런 걸 통해서 당장 접종을 못하는 젊은 층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결국 다른 그 건강한 그런 그 접종 대상들이 적극적으로 접종을 해줘야 되는 거죠. 문제는 활동량이 많지만 고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각심이 떨어지는 젊은 층의 접종률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를 분석해보면 우리나라 연령별 인구 분포와 대략 비슷한 비율로 각 연령대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는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60대 이상 고령층 인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 어린 연령층, 그러니까 10대, 20대에서는 사망자가 잘 나오지 않고 또 위중증으로 진행하는 환자들이 거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10대, 20대, 30대 건강한 연령층에서 유행이 퍼지기 시작을 하면 결국 그 연령층과 접촉하는 고위험군,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나 또는 그 고령층에서도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로 가족 간 전파 또는 이 지인 전파 같은 형태로 발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걸릴 것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하지 못하던 활동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접종을 하면서 전파의 위험, 감염의 위험이 낮아지니까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건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회적 관점의 이득이 되는 거죠. 그건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누릴 거예요. 활동이 더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접종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선택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정대로 11월까지 전 인구의 70%가 접종을 완료한다면 당초 목표인 집단 면역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단 면역의 의미를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합니다. 집단 면역이라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유행 전파가 중단되는 그런 걸로 받아들이면은 곤란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는 개인 방역 수칙이나 일반적인 형태의 거리두기 정도를 하더라도 확진자가 일정한 수준 이상 안 나오는 형태를 집단 면역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거든요. 집단 면역이 도달해서 사회가 안전해진다는 건 감염자가 제로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이상 유행이 폭증하지 않는다라는 뜻인 거죠. 우리의 일상을 복원한다는 뜻은 확진자가 감염자가 제로가 돼서 복원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 마비에 대한 걱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 개념들이 정확하게 사회 안에서 인식되고 소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11월 이후에는 답답한 마스크를 벗어도 될까요? 전문가들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백신을 많이 맞으면 마스크 벗을 수 있겠지라는 희망은 가질 수는 있는데요. 그렇지만 백신을 안 맞은 30%가 되든 20%가 되든 그분들이 또 다른 유행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고요. 델타를 제외한 또 다른 변종이 안 오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번 겨울은 마스크 벗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영국이나 또 미국 일부 주, 또 이스라엘 이런 데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이 많이 일어나는 곳을 보면 가장 중요한 거를 안 해요. 첫 번째 마스크 착용을 중단하기 시작한 데는 거의 다 예외 없이 지금 유행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을 중단하는 문제는 그게 실외가 됐건 실내가 됐건 마지막까지 모든 요인을 평가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마스크 착용이 갖게 되는 전파 위험을 낮춰주는 의미가 사실은 꽤 높아요. 이거는 변이가 있어도 마찬가지로 유효하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힘들어도 마스크는 쓰고 지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백신 접종 속도전을 앞두고 무서운 확산세로 찾아온 4차 대유행과 강도 높은 방역 조치. 과연 이게 마지막 고비가 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가 1년 반 동안 지속이 됐고요. 고비가 아닌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비라는 표현에서 숨어있는 의미는 시간을 버는 겁니다.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완료가 되고 전체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 시간을 버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몇 달은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이 아니라 큰 피해 없이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일상.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제2의 독감으로 남아서 매년 독감 주사 맞을 때 코로나 주사 한 번 더 맞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제 치료제가 앞으로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치료제를 먹거나 주사 맞으면서 보내야 되는 그런 하나의 그 풍토병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죠. 매년 인플루엔자 확진되는 환자만 해도 10만 명이 넘어요. 사망하는 환자는 1,000명이 넘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몇몇 명이 매년 사실은 인플루엔자로 사망하기도 해요. 근데 인플루엔자 유행 때 백신 맞고 주의는 좀 하지만 지금처럼 살지는 않았었죠. 바이러스가 없어질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아요. 전문가들은. 얘는 여전히 있을 거고 일정 수준의 유행은 계속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갖는 의학적, 보건학적인 의미가 크게 감소한다면 아마 바이러스가 없어지지 않아도 얘를 좀 무시하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은 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힘든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백신과 함께 마스크와 거리 두기라는 가장 효과적인 방역 전략을 적극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인류가 이런 감염병과 수만 년 이상 싸워왔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피해를 입을 수는 있지만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도 잘 극복을 해나갈 겁니다. 백신 접종,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같은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기본적인 그 방어 방법을 최대한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면서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게 무슨 축구 경기 같은 스포츠 경기에 비유하자면 델타 변이주를 상대하는 일은 조금 더 강팀을 만난 게 맞아요. 그럼 강팀을 만났을 때 우리의 축구가 달라지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연습했던 대로, 연습했던 팀플레이를 그대로 하고 연습했던 우리의 훈련했던 우리 전술들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잖아요. 다만 더 침착하게, 더 신중하게. 대응의 원리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상대라고 두려워해서는 이 경기를 우리가 잘 운영하기 어렵죠.